안녕하세요.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도상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죠? 본격 메디컬 무비 하나 다른 이유로 머리가 아직까지 아파가지고. 한강 선생 보셨습니까 다시? 네, 지금 거의 다 봐가요. 근데 뭐가 우리가 놓치봤던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완벽한 타인 네네. 600만 순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된가요, 관객 순위? 517만이래요. 517만이요. 그로부터 2주가 4주가 지났는데 3주가. 그러니까 아직 상영하고 있다는 거는 뭐. 예, 그렇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600만이 넘었어요. 네, 그 영화, 그 음악 영화 중에서 거의 네, 1위라고 네, 지금. 그 1위 흥행 순위가 거의 역대 흥행 순위가 거의 1위라고. 전에 1위는 샹바샹. 샹바샹? 샹바샹이 1위였는데. 샹바샹이 뭐죠? 장발장. 장발장. 라라랜드 아니었고요? 네, 아니었어요. 하긴 장발장은 네. 또 달랐죠, 분위기가. 네, 그때 당시 어목했던 때니까. 네네. 장발장이 샹바샹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도도상이 저한테 와서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도도상 여자친구 했던 얘기였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여자친구 누구였죠? 그게 잘 기억 안 나네요. 지난주에 그 간장 선생 그 했었는데 네. 전쟁의 폐허 속을 네. 두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빈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간장 선생.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인 거잖아요. 거기서는 좀 코믹하게 그렸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간장 같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죠. 조선간장. 조선간장 한 분 계셨어요. 네네. 외간장은 간장 선생이 외간장이었다면 네. 우리 조선간장 네. 바로 장기려 박사. 네. 깊은 맛은 또 비할 바가 없죠. 네, 장기려 박사. 네네네. 있습니다. 네. 이분은 1911년생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별명으로는 바보의사, 혹은 예수의 삶을 살다간 사람,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95년도에 타계하셨고, 네, 그러네요.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요. 네. 부산에서 지금 현재 그 부산대학교 가면 이분을 기리는 그 흉상이라든지 기념관 같은 게 부산대학교에 세워져 있을 정도로 부산의 외과계, 그리고 그걸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큰 뿌리가 되신 분이라고 불립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부산에서 난민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차렸고요. 그걸 점점점 확대해서 그 부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 무료 진료 이런 것들을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계속 하신 분이고, 또 복음병원. 예, 복음병원. 그리고 이분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부산 지역에서 그 조합에 가입하면은 적은 돈을 내고 몸이 아플 때 그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그 국민 의료보험의 어떤 그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고, 의료보험을 만들 때 그거를 모델로 해서 설계를 했대요. 우리나라의 그 80년대 의료보험을 처음 만들 때. 근데 이분이 그 청십자 의료보험을 처음에 만들 때 그 60원씩 걷었대요. 네.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60원을 걷고, 그래서 한 700명 모이고 자기가 자기 돈 10,000원을 내고, 그래가지고 42,000원을 처음에 이제 모았답니다. 근데 그게 첫 환자 받았을 때 다 썼대요, 그 돈을. 그런 상태에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좋은 뜻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뜻을 같이 하고자 모여드는 사람들의 후원과 참여로 인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나갔고, 나중에 이제 청십자 병원까지 설립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의료보험을 또 이끌어 탁월한 행정가, 탁월한 외과 의사이자 행정가로도 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평생 그 무료 의료를 해주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무료 의료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환자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자기 월급을 털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월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모두를 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월급으로도 안 되는 사람은 병원장인데 직원들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나가라고 퇴원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밤에 몰래 도망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놨대요. 그래서 환자가 도망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유명한 게 그 당시 이제 전쟁 당시에는 대부분 영양 상태가 불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 잘 먹고 잘 쉬면 네네. 낫는 병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래서 처방전을 뭘 쓰냐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처방전을 써서 그리고 그때 당시 병원에서 약을 같이 줬잖아요. 네네. 그 약국에서 돈을 그 닭 2마리 값을 환자에게 주는 그런 처방전, 뭐 그런 일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분의 그 아들도 손자도 지금 현재 그 백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있냐 싶을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에 반해서 이분이 알려진 거는 거의 뭐 미미하다 할 정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시민 선생이 예전에 어디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장 선생도 지난주에 한 김에 한국의 조선 간장 선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분 그 책으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 아동용 그림책이에요. 기독교계 출판사에서 나온 아동용 그림책이 있고, 근데 그거를 보긴 좀 그렇고 평전이 하나 있는데 장기려 그 사람이라는 평전이 있어요. 근데 절판됐어요. 그거는. 아 그래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기저기 인터넷에 있는 자료 그리고 이분 생전에 했던 인터뷰들 그 다음에 청년 의사 장기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청년 시절에 일제 시대 때부터 한국 전쟁까지의 그 시기를 다룬 소설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긴 제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설에서 딱 발췌해온 네네, 것들도 네네. 있기 때문에. 뭐 신격화돼야지 마땅하신 분이네요. 보니까 이분 벌써 비하인드 스토리도 뭐 쟁쟁한데요. 뭐 네. 관련돼가지고 조봉암 선생이랑 김일성 얘기까지 나오고. 네, 김일성도 이분을 네.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했대요. 그 얘기 이따 나올 텐데. 네. 먼저 이분은 이제 그 사실 11년에 태어났을 때는 마름의 아들이었어요. 마름의 자식. 그러니까 마름이라는 거는 지주와 그 소장농 사이에서 소장농을 관리해주고 지주로부터 이제 뭐 수고비를 받는 뭐 그런 사람들이죠. 반장님이죠. 네, 그렇죠. 뭐 중간업자 정도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막 악독하게 굴지는 않았다는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이분 아버지가 굉장한 무슨 뭐 가렴주구였다. 뭐 이렇게 뭐 하겠어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난 인터뷰 안 해 하고 손살에 치거나 아니면은 뭐. 네. 장기려 선생은 그 자기가 마름의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죄책감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계속 밥상머리에서 어린 장기려에게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당시는 뭐 한겨울에도 저 천조가리 하나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잖아요. 일제 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면 할머니가 겉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외투를 막 벗어주고 저 아랫마을에 어디 집으로 오게 식사라도 함께 하고 가게 배고픈 사람들이나 거지들이나 이렇게 불러들여서 많이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란 거죠. 그러면서 장기려한테 항상 너는 이 다음에 커서 꼭 이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라는 말을 기뻐릇처럼 하셨대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장기려가 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게 있는데 그냥 편의상 중학교라고 할게요. 6년제? 네. 5년제였는데 일본인은 5년을 다니고 네. 조선인은 4년만 다니게 했어요. 학제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 4년만 다니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뭐 대학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고등 보통학교인데 일본인은 5년을 다니고 조선인은 4년만 다니거든요. 근데 거길 졸업하면 중고등학교를 합쳐놓은 거니까 대학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는데 조선인은 4년만 다니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 시험을 보고 싶으면 다른 학교로 한 번 더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조선인들 넣은 거는 교육을 시켜서 일꾼으로 써야 되니까 일단 그 의무교육으로 소학교는 다 다니게 하고 보고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 보통학교를 다닐 때 장기려는 고민을 했다면 내가 이 조국의 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안창호의 교육 입국론과 네. 조만식, 이승훈의 산업 입국론 이게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였는데 요즘이랑 비슷하네요. 네, 안창호 교육 입국론은 교육자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문맹을 퇴치하고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승훈 조만식의 산업 입국론은 산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될 게 아니라 공학자, 과학자 이런 게 돼서 산업 역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조국의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가 이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이때 장기련은 그 산업 입국론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답니다. 그래서 여순 공과대학을 가고 싶었대요. 근데 성적이 안 돼서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까불지도 않고 저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학생이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뭐 의대 가기가 공대 가기보다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가 그때 당시 이 장기려의 그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학교의 그 파업을 주도하다가 네. 예를 들어 학교에 그 일본인 선생이 벌이는 차별, 그 다음에 이제 교장의 학교 운영, 차별적인 운영에 반대해서 동맹 파업을 주도하다가 잘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치료도 한번 받지 못하고 폐가처럼 된 아주 그 흉가에서 돌아가신 거를 목격하게 되는 그 계기. 그 다음에 이때 영흥 에메틴 중독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네. 일본인 의사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폐 디스토마를 치료하는데 그 에메틴 주사가 효능이 있다라는 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조선인을 상대로 그걸 마구마구 그 시험을 하다가 9명이 죽고 90여 명이 그 중독에 빠지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것도 조선인 의사들이 일본 당국에서 덮고 넘어가려는 걸 파헤쳐서 겨우겨우 알려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크게 분노를 하고 또 한 가지 조선인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본인 의사들이 무책임하게 조선인을 상대로 저렇게 의료 실험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구나. 그래서 나 의사가 돼야겠다 해가지고선 경성의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전이네요. 예, 경성의전.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단과대학은 다 전문대학교였으니까. 그래서 30등 정도로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땐 전교 1위로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조선 최고의 외과 의사 백인재 교수의 조수가 됩니다. 경성의전의 학과장이자 그 부속 병원의 이제 과장이었죠. 조선 최고의 명의였고 일본인들조차 외과 수술을 받을 일이 있으면은 이 백인재 교수를 많이 찾아왔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명의였고 현재 그 백병원이 이 백인재 교수가 세운 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인재 교수의 조수로 한 10년 넘게 이제 수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수련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춘원 이광수도 그때 당시 척수 결핵으로 여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려가 주치의를 맡게 돼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와 어떤 교감 또는 반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춘원 이광수가 많이 많죠. 친일로 이게 막 넘어가려는 마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춘원 이광수의 그 충수염을 완치시켜주고 또 결핵 또 치료를 성공하고 그래서 춘원 이광수는 사랑이라는 그 작품을 집필하는데 그 모델이 장기려를 두고 한 거였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장기려 본인은 부인했다고 해요. 퀴어물이네요. 예, 그렇게 그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병원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단합해 주는데 쓰는 생활을 합니다. 이때 장기려는 학창 시절에 나는 평생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내 온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맹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수련의 시절에 이제 봉급이 생기면서부터 바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피아니스트인 아내 김봉숙 씨를 소개팅에 의해서 만나게 돼요. 김봉숙 씨의 아버지도 마치 의사였고 처음에 소개팅을 해서 만나는데 장기려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뭐 이렇게 세련되지도 않고 옷도 수수하게 입고 뭐 키도 작고 외모도 뭐 그냥 별로고 막 그래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근데 그 한 번은 김봉숙 씨가 다닌다는 교회에 이렇게 한번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김봉숙을 보니까 이거 또 달라 보이네. 거기다 또 이제 며칠 또 얘기를 또 해보니까 심성이 굉장히 올곧고
이런 게 느껴져서 김봉숙 씨에게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김봉숙 씨한테 나는 결혼하면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앞으로도 저 의학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생계는 당신이 전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괜찮겠느냐. 이거 약간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날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김봉숙 씨가 흔쾌히 그걸 받아들였고 또한 그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살인자가 또 될 수도 있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당신이 더 의학 공부에 충실히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 커나갈 수 있게끔 내가 내조를 하겠다라는 게 아내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계속 그 아내가 혼자 그 바느질 해가면서 살림을 책임지고 장기련은 받는 돈을 대부분 저 가난한 사람들 병원비 대주고 또 무료 진료 다니는 데 쓰고 또 병원이 없는 무의촌 그 당시에는 막 산 같은데 움막 짓고 사람들 많이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다 찾아다니면서 쉬는 날마다 사람들 이렇게 치료하는 데다 모든 이제 돈과 노력을 다 쏟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시대상 의사를 바라보는 시대상이 어땠냐면은 네. 신문에 어떤 말이 나올 정도냐면은 인수를 하는 의사는 없고 돈을 쫓는 장사꾼들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장사꾼이니까 인수를 기대하지 말자라는 논평이 신문에 실릴 정도로 아주 의사에 대한 어떤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을 그런 당시였다고 해요. 그런 장기련 본인 스스로부터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 의사한테 바라는 도덕성이 옛날 지금이나 어느 정도 그 선에 고정이 돼 있네요. 현실과 이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네, 좀 사람인데 뭐. 네. 아 이것도 의사 선생님들 많이 들으신다고 그러던데. 저는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저기한테 저기 항의 안 왔어요. 저기 저 누구죠? 지난번에 언급한 그분? 네, 그분한테도 왔고 아니 그 뇌 학술지랑 네. 논문 링크가 얼마나 오는지. 너 이거 오류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수련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백인재 교수가 내심 이 장기려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장기려를 자신의 후임 교수로 앉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백인재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병원을 하나 개업해서 독립하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일본인으로 가득 찬 의사들 사이에서 이 자리 이 외과만큼은 우리 조선인들이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가뜩이나 차별도 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압도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해서 점 찍었던 건데 그래서 자기 교수직 자리도 제안을 하고 그게 싫으면 대전에 있는 도립병원의 과장 자리 거기도 아주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당시에. 그런 거를 장기련한테 계속 추천을 하는데 장기련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호의호식 그런 높은 자리에 가서 호의호식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함석헌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석헌이 여는 그 성서 강해를 이렇게 밤에 가서 이렇게 듣다가 너무너무 함석헌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이 평양으로 가서 네. 농장 학교를 세운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평양에 있는 연합기독병원으로 이직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그런 좋은 병원은 아닌 거죠.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인데 이때가 결혼 10년 차인 거예요. 그때 개성에서 평양으로 올라간 거죠. 일제시대에. 거기에서부터 한국전쟁 1,4,5태 때까지 계속 이북에 평양에 머물게 됩니다. 장기련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연빈 이런 거 측은지심 이런 거 갖고 있었지만 시국을 바라보는 눈 같은 건 사실 좀 없었어요. 근데 함석헌과 친하게 지내면서 함석헌에게서 그 시국과 시대를 바라보는 눈, 오피니언 리더로 하나 잘 삼은 거죠. 함석헌을.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석헌과의 하는 일화 중에 창씨개명을 시켰잖아요. 일본에서. 물론 창씨개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장기련은. 그래서 평양으로 가면 평양같이 외진대로 가면 서울이나 이런 큰 데 있으면 창씨개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시골로 가면은 좀 자유롭겠지 해서 간 것도 있었는데 그건 착각이었고 평양에까지 이제 창씨개명의 바람이 온 거죠. 강요가. 그때 막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을 함석헌한테 털어놨는데 함석헌이 대답을 하기를 창씨개명을 한 장 선생이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 한 장기련은 나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의사라면 장기련은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나면서 냉엄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뱀과 같은 지혜도 필요하다. 잠깐 욕됨을 참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길을 택하시라라는 조언을 받고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계속 그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됐죠. 당시에 평양에 머물면서 이제 그 을밀대에서 올라가서 최초의 고공농성을 벌였던 그 여성 노동자 강주룡, 그리고서는 결국엔 그 농성 후에 또 사망했죠. 이 노동자의 장엄한 투쟁과 죽음,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마음에 깊은 그 감화를 받죠. 그리고 그 성서 조선의 구독자라는 이유로 이제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10일 동안 이제 유치장 신세를 지내는데, 그때 뭐 그 유치장에서 뭐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그 참혹한, 그리고 우리 민중들의 슬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몸으로 체득하는 또 그런 기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평양에 대홍수가 나요. 아주 처참하게 뭐 무너진 집에 깔려 죽은 사람들,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사람들, 막 수인성 질병에 막 감염돼서 막 여기저기 토하고 피똥 싸고 막 아비 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많던 의사는 다 어디 갔나.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수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수인성 질병 예방 조치, 그다음에 사망자 시신 수습, 응급 환자 치료, 그다음에 피가 부족하니까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크게 다친 사람은 전 재산을 막 터서 피를 구매해가지고 수혈하고 막 이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련은 그때 막 진료를 하다가 실신하고 깨어나자마자 왕진 가방 들고 또 무료 진료소로 다시 뛰어가고 뭐 그런 걸 계속 반복했대요. 또 어느 날 병원으로 왔더니 길게 늘어선 헌혈자들 줄을 보고 또 굉장히 뭐 장기려 선생님이 감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그 장기려에게 감화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혼자 나가서 설치는 장기를 이렇게 곱게 보지 않는 의사나 간호사들도 많았거든요. 이 장기려의 그런 진심 어린 그런 고군분투에 감화된 간호원들이 나도 내 피를 뽑아서 쓰자 하면서 헌혈자도 늘게 되고, 또 치료를 받고 회복한 사람들이 나도 자원봉사하겠다 하면서 점점 이 그 현장에다 천막을 치고 임시로 설치해 놓은 장기려의 무료 병원이 새가 좀 커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홍수를 이렇게 수습을 합니다. 장기려 선생의 이름이 많이 높아졌겠죠, 민중들 사이에서. 그러다가 대홍수 이후에 뇌원 환자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요. 이때 이제 일본이 전선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총력전을 피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수탈도 더 가속화됐죠. 그때 막 개천에는 애기가 버려지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노인만 이제 봉양을 포기하고 젊은이들은 도망가고 노인만 남아서 그 초가집과 함께 죽어가는, 지주들은 또 소장농을 더더욱 쥐어짜서 소장농들의 삶은 좀 더욱 더 피폐해지고 조선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어느 날 간암 환자가 찾아와요. 이때 최초로 간 절제술을 시도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때 간 절제술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의사가 다 만류했는데 그 일본 최고의 의사라는 오사카 의사인가요? 뭐 이름이 있어요. 간장 선생님. 네. 간장 선생. 네. 그 내과인데 간장 선생. 그 몰핀 선생. 네네. 그 일본 최고의 외과 의사에도 실패한 수술이다. 그래서 모두가 말렸는데 장기려가 이 사람은 이 수술을 지금 받지 않으면 어차피 죽습니다. 해서 실행을 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이게 한일 최초의 그 간 절제술 성공이라고 하네요. 그때나 간장 선생이래. 장기려 선생이 33세의 나이예요. 네네. 그래서 이때 무식한 의사라는 별명을 좀 얻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에 해방이 되죠. 해방이 돼서 수술이 끝났더니 수술과 함께. 네네. 그래서 조만식과 함께, 조만식은 온건한 기독교도입니다. 네. 민족주의자이자, 그리고 현준현은 온건한 민족주의자이자 온건한 공산주의자고, 이 두 사람이 평양에 들어와요. 그래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해방공간에서의 그 두 진영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둘이 화합을 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국가를, 조국을 건설하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위원회 위생과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과 그 식수 정화 사업, 이때 일본인 기술자들이 해방과 함께 패망과 함께 다 일본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식수 정화나 이런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동강물을 사람들이 막 떠먹고 그랬대요. 그러면 또 병 걸리고. 그래서 그 식수 정화 사업과 전염병 예방 이런 거에 그 힘을 쓰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평양에 진주해 있던 소련군과 그리고 공산주의 그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친일파들을 색출하기 시작해요. 네. 친일파들을. 근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친일파, 물론 그중에 진짜 친일파도 있죠. 근데 위험성이 있는 게 꼭 그렇게 하면 좀 감정 같은 게 개입해서 평상시 자기가 안 입곱게 보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제 친일파야라고 낙인 찍으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삼천교육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친일파 색출로 발생한 그 시신들 이런 거 수습하는데도 아주 급급할 정도로 그때 사망자가 많이 나왔대요. 평양은 그 조선에서 중에서도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해 있었고 그 지주나 친일파들 중에서도 당연히 기독교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형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이 친일파 입장에서는 이거를 프레임을 뭘로 씌우냐면 공산주의자가 기독교를 탄압한다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요. 그래서 종교 박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공산주의자 대 기독교의 대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는 공산주의자를 비난하고 공산주의자는 전체 기독교도를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대결만이 남는 극도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자의 지도자였던 현준현이 테러로 사망하게 돼요. 기독교도의 지도자 조남식, 공산주의자의 지도자 현준현이 손을 붙잡고 온건하게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던 체제에 균열이 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김일성이 이제 평양에 입성을 하고 그 37 제도를 채택해서 그 땅에서 나는 거에 원래 지주가 90%를 가져갔었는데 지주는 30%만 가져가고 소장농이 7%를 가져간다. 이러면서 지주들이 또 청천벽력을 맞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앙금이 더 깊어가고 어느 날 토지 개혁을 해요. 김일성이. 그래서 모든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75만 명 농민들에게 그걸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주들 그다음에 친일파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제 못 살겠다. 뭐 재산도 다 뺏겼으니까 이주를 하면서 종교 탄압으로 이주한다라는 명분을 들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북 청년단이 됩니다. 다시 이제 평양을 국군이 수복하면서 평양으로 올라와서 복수를 하죠. 이때의 복수를. 그래서 빨갱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다 죽이고 제주도 가서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또 다 죽이고 폐악질을 하고 다니는 서북 청년단이 됩니다. 이런 와중 중에 시간이 없네. 빨리 넘어요. 장기련은 이때 당시 김일성 대학의 학과장이 돼요. 김일성도 이 장기려의 그동안의 그 헌신적인 활약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실력을 다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면은 당연히 종교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편이니까. 근데 김일성 자신도 기독교도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기독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그 가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장기려의 기독교 전력을 뭐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장기려에 굉장히 그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 정교수 제안을 하는데 장기려 처음에 거부했대. 실력도 없고 난 유물론을 모른다. 그다음에 기독교인이라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된다. 거부를 했는데 이 김일성 대학의 총장이 실력 없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 유물론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일요일은 교회 갈 수 있게 일요일 휴무 보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초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련 죄책감을 계속 갖습니다. 그 대학에서도 그 대학이라는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이 혼돈의 시대를 자신만 이렇게 좀 무사히 건너가려고 하는 마음이 나한테도 있는 거 아니냐. 저 민중의 속으로 들어가서 저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함석헌을 봐라. 라면서 이렇게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 활약은 또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김일성으로부터 모범 일꾼상 뭐 이런 걸 받아요. 네, 거기서 받은 상금을 다 몽땅 교회에다 또 기부를 했다고 그러네요. 와이프가 그 바느질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판국에. 이때 박사학위를 김일성 대학에서 줘요. 언어학의 김두봉, 누에꼬치 연구를 한 개응삼, 비타민 E 연구로 유명한 최삼열, 해부학의 권위자 최명학, 그리고 이 장기려 이렇게 5명이 최초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학위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최초의 학위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분단이 고착화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미 경성대학, 경성 의전에서 받은 학위를 거기서 쓰이지가 않는다는 거 마냥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체제를 다르게 가겠다라는 어떤 선언적 사건인 거죠. 그리고선 곧 6.25가 발발합니다. 빠밤. 이러면서 6.25가 발발해서 일사천리로 공산군이 점령을 하는가 싶더니 또
갑자기 또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면서 또 평양 막 머리 위로 막 폭격기가 날아오고 막 평양에 폭격을 하고 막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막 병원으로 밀려드는 막 환자들, 각종 의약품들은 또 군대에서 싹 다 군대도 지금 저 당장 죽을 판이니까 가서 의약품도 없고 그래서 막 침대볼을 잘라서 꺼즈로 쓰고 막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막 폭격이 이뤄지는 그 과정 중에서도 유리창이 막 깨져 나가는데도 그 안에서 수술을 하고. 근데 그때 했던 수술의 대부분은 절단 수술이었대요. 어차피 치료는 못 하고 불에 탄 손, 뭉개진 발 이런 거를 이렇게 절단해내는 절단 수술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도 절단하고 산부인과 의사도 절단하고 외과 의사도 절단하고 안과 의사도 절단하고 다 절단 수술만 했다고 합니다. 항생제도 부족해서 수술은 잘 마쳤는데도 회복 과정에서 죽어나는 환자들이 태반이었고 온통 비명과 절규 매일매일 시체를 실은 트럭이 막 병원에 나가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안전원들 그러니까 공산당원이면서 평양 시내를 치안을 유지하는 안전원들은 또 부상당한 자기 동료들을 먼저 치료하라고 이 장기려 박사의 머리에다 모젤 권총 그 많이 나오죠. 그 네. 옛날 그 독립군 영화 같은 데 네, 보면 독일제 예. 피스톨. 모젤 권총을 장기려한테 거누면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일반인 병실들은 줄어들고 이런 안전원들이나 군인들을 치료하는 특수병실은 늘어만 가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답니다. 근데 포로 수용소를 나타내는 풍선을 매달아놨는데 거기는 또 폭격이 없었대요. 미군 당연히 그렇겠죠. 미군들이 수용돼 있으니까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고위직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그 포로 수용소 안에 또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또 안전하게 또 머물고 있고 이런 또 상황 속에서 장기련은 폭탄의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 전운이 기우니까 모든 남은 의사들 모두 다 전선으로 다 끌려가요. 남은 의사들까지도. 근데 장기련은 마침 또 안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야 이놈 기독교도다.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뒤에서 총질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장기련은 혼자 남게 됩니다. 병원에서 혼자 남은 상태에서 부족한 그 의약품, 의료기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때 환자들이 막 스스로 아편도 구해오고 그랬대요. 자기 수술할 때 이 아편으로 마취를 해달라고 마취도 못하고 막 수술을 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함경북도까지 일사천리로 또 국군과 연합군이 밀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또 일사후퇴를 하잖아요. 이때 장기련은 같이 그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잘 생각하기로는 한 2달 있으면 다시 올라올 거다 생각을 하고 와이프하고 자식들은 남겨놓고 장남하고만 이제 내려오게 돼요. 버스를 타고. 근데 그 장남은 이게 짐 들어주려고 아버지 짐 들어주려고 버스에 탔다가 얼떨결에 그냥 같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후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영원히 이제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산에서 머물고 그때 부산에서 국군병원에 이제 외과 의사로 의사 활동을 하는데 이때 방첩대에 수시로 끌려가서 두드려 맞았대요. 너 김일성 대학에서 교수를 했지 않냐. 수시로 두들겨 맞고 막 그랬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가 장기려 신원을 보증해서 풀려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 장기려를 두들겨 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치시대 때는 밀정이거나 순사거나 친일파 하던 놈들이고 해방 후에는 서북청년단 하던 놈들이에요. 이때 부산에서는 특수부대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이놈들이 장기려나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두드려 패고 뇌물을 받고 아니면은 뭐 강간하고 죽이고 했던 거죠. 이런 환경 안에서도 장기려는 부산 영도구에 보금 진료소를 설립하고 피난민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천막 2개 쳐놓고 했대요. 하루에 100명씩 환자들이 쭉 줄 서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왔죠. 이때 선교회 지원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식솔까지 다 합치니까 한 40명 정도 됐대요. 병원 관계자가. 근데 이거를 직급에 따라서 월급을 준 게 아니라 식구 수에 따라서 월급을 차등 지급을 했답니다. 그다가 이 보금진료소가 좀 더 확대가 돼서 안남동에 고신대 보금병원으로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59년에 간암 환자의 대량 절제술을 최초로 성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의료 활동을 이어가죠. 평생토록 무료 진료나 무이촌 진료 이런 것들이 해오셨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자기가 운영하던 병원의 옥탑방에서 평생을 그냥 거기서 홀로 살았고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방을 열어보면은 간이 침대 같은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딱 있고 딱 그렇게 있었어요. 방안이.
그런 삶을 살았고 이분이 하신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 자는 곧 예수를 경멸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걸 또 자신의 신조 삼아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다. 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적이다. 그리고 인간의 용기가 닿을 수 있는 최고점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냐라는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너무 안 알려져 있죠. 안타깝죠. 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거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처럼 어떤 도덕성 모랄에서 이거 만렙 찍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스킬들이 뭐 사람 좀 고치나 본데. 그것도 최초 뭐 간절제. 이거 뭐 닥터 K도 아니고 이거 블랙잭도 아니고. 이런 분인데 그 평전도 지금 이미 절판이 됐고 절판이 된 이유가 뭐였겠어요. 안 팔리니까 절판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아동용 그림책 몇 가지만 나와 있고 그 이분을 다룬 그 소설책 하나 청년의사 장기력이라는 소설책 하나 정도 나와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게 좀 새롭게 조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2세 찍기 운동 한번 가야겠는데요. 만약에 잘 된다면 저희가 일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저 어떻게 뭐 소감 한번 말하고 끝내죠. 시간 오바됐네. 아니 훌륭하네요. 이거 뭐 일단은 그 큰 50분을 통으로 할애한 책 광고 같은데. 이게 사실도 섞여 있고 책도 섞여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또 대단한 게 이산가족을 하잖아요. 그때 이산가족 이분을 특별 대우해서 정부에서 저 부인과 만나게 해주겠다 했더니 거부했어요. 난 그런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모든 이산가족이 다 같이 만나면 그 중에 일원으로서 상봉을 하면 했지 나 혼자 그 특별 대우 받을 수 없다. 해서 그걸 또 거부하신 또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성인이 아니고 이거 사람이 그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 물리적으로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도덕성에서 만렙을 찍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마치 그 중력을 거부한 인간 같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하는 게 사실 과장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기적 중에 환자들을 살리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이분도 많은 분을 살렸으니까 사실 그 정도 급 되지 않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좀 뭐 친구 먹고 있을걸요? 아니 열심히 믿으면 어느 정도 스킬을 공유하는 게 있긴 있나 봐요. 또 종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버돼서 빨리 끝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도토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